나는 박도윤 42이다. 대형마트 야간 운영팀장. 사람들은 마트를 생활의 현장이라 부르지만 나에겐 그냥 거대한 소음 속의 고립이었다. 매일 수천 명이 스쳐 지나가고 웃고 싸우고 장바구니를 끌고 가족을 부르고 아이 울음에 짜증을 내고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쉰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이 문 닫는 순간 싹 꺼진다. 셔터가 내려가고 형광등이 절반씩 꺼지고 남는 건 냉장고 모터 소리와 바닥 청소기에 갈리는 소리뿐이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시간이다. 혼자라는 말이 가장 또렷해지는 시간. 부끄럽지만 나는 그 시간에 종종 하지 말아야 할 상상을 했다. 현실에서는 절대 넘지 못하는 선이 분명한 사람을 떠올리며 상상으로만 그 선을 넘어본다. 단순한 욕정이라기보다 허무함을 견디는 방식에 가까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 오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내 어깨에 무심히 닿는 손끝 같은 것들. 현실에서는 아무도 내게 그런 걸 주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라도 만들어야 했다. 이상한 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나. 현실에서 못하는 걸 상상으로라도 해보는 것. 상상은 죄가 아니니까. 그 상상의 중심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한서윤 점장 47. 이 마트의 공기와 규칙을 쥐고 있는 사람. 단정한 머리, 절제된 표정,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말투. 직원들은 뒤에서 얼음이라고 불렀다. 점심도 늘 혼자, 회식은 절대 불참,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다. 가까이 가면 베일 것 같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점이 나를 더 끌어당겼다. 알 수 없어서 더 상상하게 되는 사람. 멀어서 안전하다고 믿고 더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는 사람. 월요일 회의실에서 점장은 늘 같은 톤으로 말했다. 박 팀장, 폐기율 원인 보고 내일 오전까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점장님. 그 짧은 대화가 내 하루를 흔들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서였다. 사람은 참 비겁하다. 차갑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언젠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줄 것 같은 기대를 품는다.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기대는 더 커졌다. 그날 오후 매장 입구에서 본사 임원 임상무가 점장을 막아섰다. 사람들 드나드는 출입구 한복판이었다. 임상무는 웃으며 말했다. 점장님,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좋은데 예약해놨는데. 점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업무상 필요 없으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임상무의 웃음이 굳는 걸 나는 봤다. 그 순간 속이 시원했다기보다 묘하게 숨이 막혔다. 저렇게 선을 단호히 긋는 사람은 그만큼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왔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점장의 차가움이 성격이 아니라 갑옷처럼 느껴졌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대개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부터 나는 점장을 더 자주 관찰하게 됐다. 단지 업무 때문이라고 핑계를 붙이면서. 점장이 어떤 구역을 오래 보는지, 어떤 직원에게만 유난히 말이 짧아지는지, 매장 마감 후 사무실 불을 몇 분이나 켜두는지. 별것 아닌 것들이 의미가 됐다. 그리고 의미가 생기면 상상은 훨씬 쉽게 자란다. 상상은 작은 단서를 먹고 커진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도 고요가 나를 삼켰다. 어머니는 여전히 맞선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무심히 넘겼다. 이제 늦었어 라는 말이 칼처럼 들릴 때마다 나는 웃는 척했다. 결혼이든 사랑이든 그런 단어들이 내 인생에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도 점장 생각만 하면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움직였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을 상상하는 쾌감. 그게 내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건 어쩌면 내 삶이 너무 비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은 조용한 차 안에서
나는 그냥 길을 따라 달렸다. 목적지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다만 누군가 내 상상을 현실로 끌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갔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길. 등대 전망대 표지판.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차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내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던 순간 주차장 끝에 서 있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 주차장에서 몇 번 봤던 차종, 익숙한 번호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나는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후드티에 청바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바다를 보고 있는 여자. 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사람이 현실의 밤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입에서 원하지도 않았던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점장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점장이 나를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시간인지, 왜 하필 나인지. 그 질문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안도감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바로 뒤따라온 건 두려움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점장은 잠시 나를 보더니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회사에서의 점장은 늘 말이 분명했다. 지시와 판단, 결론이 빠르게 오갔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이곳의 점장은 말이 없었고 그 말없음 속에는 회사에서 보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발끝을 움직였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건 분명 우연이었고 우연은 오래 붙잡을수록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결론을 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점장을 향했다. 상상 속에서만 떠올리던 얼굴이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나를 흔들고 있었다. 점장은 담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회사에서 보던 점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정장은 없고 규칙도 없고 매장도 없었다. 그저 밤바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상상 속 장면들이 하나둘 현실로 밀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상상은 안전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애써 말을 골랐다. 괜히 어색한 농담을 던질까봐,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봐. 결국 입에서 나온 건 너무 평범한 말이었다. 이 근처에 자주 오세요? 점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가끔 온다는 말. 그 말은 곧 이 공간이 점장에게 낯설지 않다는 뜻이었다. 회사에서 보던 단단한 사람에게도 혼자 숨을 고를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나는 괜히 바다를 바라봤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점장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차가움 뒤에 숨겨진 흔들림, 강함 뒤에 감춰진 고요함. 그 틈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욕망은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알고 싶다는 갈증에 가까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선을 그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다.
오늘 밤 잠깐 스친 장면일 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수록 이상하게도 더 오래 이 자리에 있고 싶어졌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 속에서만 해오던 내가 지금은 상상과 현실의 중간 지점에 서 있었다. 점장은 갑자기 내 쪽을 보며 말했다. 박 팀장도 혼자예요? 그 질문은 단순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다. 오늘 밤에 혼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이 혼자냐고 묻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스스로 놀랐다.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바로 헤어지지도 않았다.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바람을 한 번 더 맞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몇 마디 나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이 나를 조금씩 더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점장의 옆모습, 짧은 대답, 바람에 흔들리던 머리카락. 현실에서는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선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에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동선으로 매장을 돌았고,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점장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짧은 지시, 정확한 판단, 감정 없는 표정.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정확히 말하면 시작됐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상상 속에만 머물던 장면이 현실의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다. 점장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날 밤의 공기를 떠올렸다. 바닷바람, 담배 불빛,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침묵. 회사 안에서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회의실에서 점장이 서류를 넘길 때 그 손이 잠깐 멈추는 순간에도 괜히 의미를 찾게 됐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이미 내 마음은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조심해졌다. 말투는 더 공손해졌고 시선은 더 짧아졌다. 괜히 눈을 오래 마주치면 무언가 들킬 것 같았다. 들킨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분명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키는 일이었다.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봐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점장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다. 점장은 매장을 돌다 아주 가끔 나를 불렀다. 이전에도 있던 일이었지만 그 빈도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업무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나를 계속 흔들었다. 매장 마감 후 점장은 나에게 재고 확인을 같이 하자고 했다.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퇴근한 뒤였다. 불이 절반쯤 꺼진 매장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업무 이야기뿐이었지만 그 침묵 사이로 다른 감정들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형광등 아래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관계가 아니다.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꼭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함께 침묵을 견디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긴장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이미 관계의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점장은 어느 순간 아주 무심하게 말했다. 그날 바람 많이 불었죠.
그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날이라는 단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점장은 꺼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신호를 느꼈다. 우리 둘만 아는 장면을 회사라는 공간 안으로 살짝 끌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나는 대답을 늦췄다.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네,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 점장은 아주 가끔 나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주말에 뭐 했는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대답은 늘 짧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전과는 달랐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들. 그게 내겐 충분히 큰 변화였다. 나는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상상 속에서만 허락했던 영역이 현실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나 혼자만의 상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회사라는 공간, 점장이라는 위치, 그리고 나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들. 그것들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을 잠식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을 우연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했다. 점장과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는 날이 늘어났고 그 시간들은 언제나 업무라는 명분을 달고 있었다. 재고 점검, 동선 조정, 진열 변경. 이유는 충분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명분이 있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매장은 낯선 얼굴을 드러냈다. 손님이 빠져나간 통로는 넓고 비어 있었고 형광등 아래의 바닥은 유난히 반짝였다. 그 반사광 사이로 점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말은 필요한 만큼만 오갔다. 그런데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어떤 합의처럼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 나는 그 침묵을 배웠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묻어나온다는 걸. 그래서 더 천천히 걸었고 더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다. 점장도 마찬가지였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짧았지만 마주칠 때마다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다.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 신호 같은 것. 그러던 어느 밤 점장이 정산실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문 너머로는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문득 그날의 바닷바람을 떠올렸다. 여기에는 바다가 없는데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긴장이 목을 조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말의 결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단어 사이에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이 나를 더 깊게 끌어당겼다. 나는 그 여백을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채우지 않으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자문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직 선은 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선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흐려지고 있었다. 분명한 건 상상으로만 허락했던 장면들이 현실의 가장자리까지 밀려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생각보다 미끄러웠다. 다음 날 본사 임원이 매장을 찾았다. 그는 점장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 나를 힐끔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이 불길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문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확인되지 않은 시선 하나, 의미 없는 농담 하나. 나는 그 시선 속에
우리가 숨기고 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이미 비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점장은 나를 불러 말했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달랐다. 말이 끊기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 침묵은 더 깊어졌다. 나는 그 침묵을 견디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관계라는 건 멈춰 있지 않는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를 하이라이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유는 충분히 쌓여 있었다. 왜 그날 밤 내가 차를 몰았는지, 왜 하필 그 장소였는지, 왜 우리가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지. 모든 질문이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답으로.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일이 벌어질 준비는 다 끝났다는 걸.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관계는 행동보다 시간을 먼저 먹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나눠 가졌다. 그날은 유난히 매장이 늦게까지 시끄러웠다. 할인 행사 마지막 날이었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직원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고 나는 계속 무전을 받으며 뛰어다녔다. 점장은 매장 한가운데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은 늘 같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자주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매장은 조금씩 잠잠해졌다. 셔터가 내려가고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진열대와 쌓인 피로뿐이었다. 직원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나니 넓은 공간에 나와 점장 둘만 남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공기가 달랐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우리는 매장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맞춰졌다. 그날따라 점장의 말투는 조금 느려져 있었다. 지시라기보다는 생각을 소리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을 아꼈다. 괜히 말을 더 보태면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정산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점장은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기 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문을 열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다. 냉장고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점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이 그날 밤 바닷가에서 보던 모습과 겹쳐졌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로. 선택을 미루는 게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냐고. 그 질문은 업무용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향한 질문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이 내 안에 무언가를 풀어버렸다. 참고 있던 숨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긴 대화도 깊은 고백도 없었다. 대신 짧은 말들 사이에 많은 의미가 흘렀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잠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이 오갔다.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했다.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들이었으니까. 정산실을 나설 때 점장은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날 여기서도 바람 부는 것 같네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는 걸. 그렇다고 연인도 아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관계. 그래서 더 위험한 관계. 중심을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쏠림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아직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의심하지 않았고 규정 위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걸. 이 관계는 반드시 누군가의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갈등은 소리 없이 시작됐다. 누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규정이 당장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었다. 대신 시선이 늘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에 사람들의 눈이 우리 쪽으로 스쳤고 그 눈길은 짧았지만 예리했다. 매장이라는 공간은 늘 열려 있었고 열려 있다는 건 감춰진 것도 언젠가는 보인다는 뜻이었다. 본사 감사팀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유 없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점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정표를 정리했고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괜히 더 불안해졌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흔들릴 때 혼자 버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더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깊어질 게 분명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점장이 회의 중에 펜을 내려놓는 순간 계산대 앞에서 직원에게 짧게 지시하는 목소리, 퇴근 직전 사무실 불을 끄는 손의 움직임. 이전에는 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에 그날이 겹쳐졌다. 바닷가의 침묵, 바람, 말하지 않은 문장들.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임상무가 다시 매장을 찾았다. 그는 점장과 긴 대화를 나눴고 그 사이사이 나를 불렀다. 농담처럼 던지는 질문들이었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눈빛. 나는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설명은 삼켰다. 삼킬수록 목이 말랐다. 그날 밤 점장은 나를 불렀다. 이유는 간단한 보고였다. 하지만 보고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말이 없는데도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무게를 정확히 느꼈다. 감정은 가볍게 시작됐지만 책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군가의 인생과 일터가 겹쳐진 순간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들어 잠을 잘 못 잔다고. 그 말은 도움을 청하는 고백처럼 들렸고 동시에 선을 긋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를 건네면 한 발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았고 침묵하면 이미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점장은 나와의 거리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회의에서는 더 공식적으로, 매장에서는 더 짧게. 나는 그 변화를 알아챘고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이해와 감정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정은 자꾸 뒤처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직원 하나가 농담처럼 던진 말. 요즘 점장님 박 팀장만 찾는 것 같아요.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농담은 언제나 사실의 문턱에서 태어난다. 그 문턱을 넘는 건 순식간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과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이성이 팽팽하게 맞섰다.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이 대신 선택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더 잔인하다. 상처를 최소화하려면 누군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다. 이건 더 이상 우연도 욕망도 애매한 관계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이 갈등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밀어낼 거라는 걸. 어디로 밀려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결단의 압박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형태로 다가왔다. 그것은 큰 사건이나 공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장 하나로 시작됐다. 본사 인사팀에서 내려온 메일이었다. 감사 일정 공지와 함께 운영 라인의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내 이름과 점장의 이름이 같은 줄에 있었다. 같은 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숨이 막혔다. 점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메일을 읽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매장에서는 여전히 단정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 평소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감정이 없는 척하는 태도는 감정을 정리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잡을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점장은 나를 불렀다. 사무실이 아니라 매장 뒤편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커피 자판기 소리만 낮게 울리는 공간. 그 선택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길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이미 수없이 공유해온 침묵이었으니까. 점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감사가 끝나면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점장을 바라봤다. 회사에서 보던 단단한 얼굴이 아니라 그날 밤 바닷가에서 보던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 서 있던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을 다시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점장의 삶에 어떤 무게를 더할지도 선명하게 보였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점장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숨기며 살고 싶지 않다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삶이 너무 오래였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나는 그 말에 책임이 따르는 답을 해야 했다. 위로로는 부족했고 침묵은 무책임했다. 나는 말했다. 옆에 서겠다고. 당장 답을 정해놓고 가자는 건 아니지만 혼자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진 선언이었다. 이 관계를 애매한 상태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 점장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결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투명해졌다.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명확해졌다. 불필요한 만남은 줄였고 필요한 대화는 미루지 않았다. 숨기기보다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아팠다. 감정이 정리된다는 건 상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만약 이 선택이 실패로 끝난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직장, 안정, 익숙한 일상.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잃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걸 잃는 순간 어떤 안정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끝까지 책임지는 일. 그리고 그 결과가 곧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예감. 감사는 다가오고 있었고 소문은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준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었다.
본사 감사는 조용히 시작됐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눈빛은 바빴다. 질문은 짧았고 기록은 꼼꼼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모든 게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장은 평소보다 더 철저해졌다. 말은 더 줄었고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이 결단이 점장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를 보호하려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떤 쪽이든 그 거리감은 분명히 존재했다. 결단은 가까워지는 약속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감사팀의 질문은 대부분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가끔 형식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지는 질문이 있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 특정 동선. 그 질문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나는 최대한 사실만 말했다. 과장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장과 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기준을 찾으려 했다. 기준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점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감사가 끝나면 자신은 자리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그 말은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선택의 무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누군가의 경력,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삶이 이 관계 위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말렸다. 지금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늘 이렇게 선택해왔다고. 편한 길 대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존중과 반대가 동시에 필요한 순간이었다. 감사가 끝났다는 공지가 내려왔을 때 매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분위기였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고 명확한 지적도 없었다. 그 모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문제 없다는 말은 문제를 각자가 해결하라는 뜻처럼 들렸다. 조직은 늘 그렇게 말한다. 점장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사무실이 아닌 매장 입구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점장은 말했다. 자신은 이곳을 떠날 거라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지켜줄지 더 멀어지게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매장을 돌았다. 불이 꺼진 통로, 조용한 냉장 코너, 반사되는 형광등 장광. 모든 것이 처음과 같았지만 나는 처음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진짜 해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점장이 떠난다는 말은 며칠 동안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잠을 자다가도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다. 떠난다. 정리한다. 선택했다. 그 말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사실은 남는다. 나는 그 사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점장의 마지막 출근일이 가까워질수록 매장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인사는 늘 형식적이었고 웃음은 짧았다. 점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떠나는 게 이 사람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점장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집중은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해주지만 완전히 지워주지는 않는다. 점장이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서류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시간도 함께 담기고 있었다. 그날 퇴근 무렵 점장은 나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특별한 연출도 없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더 아팠다. 점장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하나에 많은 의미가 겹쳐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했다. 나도 고맙다고. 그게 최선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계획도 약속도 조건도 없었다. 대신 지금까지의 시간을 조용히 인정했다. 그게 이 관계의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다. 점장은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번 둘러봤고 나는 그 뒤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충분했다. 점장이 떠난 다음 날 매장은 이전과 똑같이 돌아갔다.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고 새로운 일정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했다. 조직은 늘 그렇다. 한 사람이 빠져도 빈자리는 곧 메워진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마음에는 대체 인력이 없다. 비워진 자리는 그대로 남는다. 나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다. 욕망으로 시작된 감정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갈등이 되고 결국 결단으로 이어진 이 과정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아직 명확한 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매장 마감 후 혼자 남아 불을 끄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점장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니라는 걸. 해소라는 건 누군가가 사라진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두렵지 않게 내일을 생각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택의 끝에는 아직 보지 못한 다른 형태의 해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점장이 떠난 뒤 한 달이 지나자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되찾았다. 새로운 점장이 부임했고 회의는 다시 분주해졌고 지시의 톤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나는 그 속도에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이곳은 늘 이렇게 굴러간다. 누군가의 결단과 상관없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나만은 달랐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했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무작정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러 속도를 늦췄고 불필요한 회의는 줄였고 혼자 남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는 법을 처음으로 배워보고 싶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 고요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어느 저녁 마감 후 텅 빈 매장을 돌다가 문득 그날 밤 바닷가를 떠올렸다. 우연으로 시작된 장면, 욕망으로 부풀었던 마음, 관계라는 이름을 얻고 갈등 속에서 결단으로 흘러간 시간들. 그 모든 게 한편의 긴 이야기처럼 이어져 있었다. 끝이 있다고 믿었던 지점이 사실은 중간이었고 해소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다. 점장의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저장한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눌러보지 않았다. 대신 그대로 두었다. 잊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냥
그 시간이 내 일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막연한 결혼이나 안정 같은 그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상상. 욕망을 부정하지 않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관계를 피하지 않되 숨기지 않는 사람. 그 기준이 생기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뒤 매장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후드티 차림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웃음이 났다. 닮은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해소는 눈물이나 포옹으로 오지 않았다. 소리 없는 이해로 왔다. 내가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왔다. 우연은 내 잘못이 아니었고, 욕망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으며, 관계는 책임이었고, 갈등은 성장의 문턱이었고, 결단은 도망이 아니었다. 매장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바라봤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곳에서 끝났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지만 선택은 용기를 요구한다는 걸. 그리고 진짜 해소는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걸. 셔터가 완전히 내려갔다.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상상 속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실을 통과한 사람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